자, 이제 169페이지입니다. 169. 맨 밑에 나와 있죠? 구역의 해제입니다. 구역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해제는 그날 되나요? 다음 날 되나요? 다음 날이라고 봐야죠. 해제 사유를 딱 보면요. 한 장 넘겨보자. 박스가 2개 나올 겁니다. 위에 2개, 아래 2개에서 2개씩 사유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사유를 보면은 구역이 정오시가 되었습니다. 육자가 왜 있지 여기? 지정고시 된 날부터인데 육자가 들어가 있죠? 잘못 오자가 난 것 같다 그죠? 육자는 지우시고요. 구역이 정고시가 됐다.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지정을 안 합니다. 어렵사리 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 될 때까지 사업의 구체적 계획, 실시계획 인가지정이 없다면 그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다. 다음 날이죠. 이건 사업을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해제한 거죠? 사업 X라고 딱 쓰자.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되었다. 두 번째, 공사 완료 공고 그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해제해야죠? 다음날 해제한다. 이건 공사를 다 맞춘 거죠. 사업 동그라미. 사업을 다 맞추고 해제가 된다. 근데 괄호 속에 보니까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면 환지 처분 그 공고 다음 날이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해제가 된다. 이번에 예외의 그 사유가 또 2가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구역을 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했다 그랬어요. 아까 구역을 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되는 경우를 3가지로 압축했었죠. 하나는 개발 미진, 또 협의, 그리고 공모였었죠. 자, 이럴 때는 구역 지정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첫 번째 사유입니다. 구역이 정됐다 2년 될 때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안 하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돼요. 다만 구역의 규모가 330만 이상이라면 5년으로 봐주자 이거예요. 규모가 크니까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두 번째는 개발계획은 만들었습니다.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을 안 한다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되고요. 이때도 면적이 330만 이상이라면 5년으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개발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니까 구역이 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역이 정됐다 2년 안에 개발계획을 만들어라 이거죠. 이걸 안 만들면 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 개발계획을 만들었다 그럼 3년 안에 실시계획이 인가 신청해야죠. 실시계획을 만들어라. 안 만들면 구역은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2번째 박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문제에 대응을 해야 돼요. 해제가 나오면 간단히 답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다음 날이 나와야 돼. 해제가 나왔을 때 다음 날이 빠지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음 날 해제된다. 또 해제 사유가 연수가 3개 나와요.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나오죠.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3년만 물고 늘어지자. 3년이 지금 박스 2개에 2번 나오잖아요. 위에도 1번 나오고 아래도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죠? 3년에 실시계획 인가지정 안 했다는 거예요. 3년에 실시계획 인가지정 안 하면 다음 날 해제가 된다. 요 3년짜리만 외워두자 이거죠. 그럼 2년과 5년은 안 외워도 됩니다. 3년이 2번 나오고 사유가 똑같아요. 실시계획 인가지정 안 했다. 그때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내려갑니다. 용도 지역의 환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밑에 2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해제라 동그라미예요. 그때는 그 구역에 대한 국토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의 구역은 해당 구역 지정 전에 용도 지역이나 지구 단위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합니다. 환원과 폐지라 밑줄. 해제됐으니까 환원 폐지가 된다. 다만 공사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그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략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것을 설명을 실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적 바뀌겠죠? 도시적 바뀐 관리지역이 있다. 여기 400만 제곱의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일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를 보자. 400만 제곱이래요. 관리지역이면 도시적 바퀴죠. 도시적 바퀴면 얼마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 30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으니까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역 정할 때 공청회 의무입니다.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했다. 왜죠? 100만 이상이잖아요. 100만 이상. 그리고 복합적 기능이 됐을 겁니다. 왜 복합적 기능이다? 330만 이상이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역이 정됐을 겁니다. 구역이 정되면 이 관리지역이 뭐로 바뀐다고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개발의 지역인 도시적, 살기 좋은 동네 지구단위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역이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해제가 됐는데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대로 놔둬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환원된 것으로 봐야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가 됐는데 사업을 다 마치고 해제가 됐다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 뜻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저거 뭐 안 써놔도 되겠어요? 꼭 쓰라고 해야 쓰죠. 빨리 써요. 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이제 174페이지 펴주시고요. 174.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공부한 거예요. 개발 계획을 만들었어요. 개요를 잡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구역 정도였으니까 이제 시행자가 나와야죠. 시행자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정한다. 시행자 종류가 12개가 나올 겁니다. 12개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정한다? 누가? 지정권자. 그럼 누구를 우선적으로 정한다? 아까. 그죠? 그다 적자. 개발계획 공모에서 선정된 자. 개발계획 공모에서 선정된 자를 우선적 지정.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 응모에서 선정된 자죠. 공모에서 선정된 자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행자 살핍니다. 1부터 4까지 묶어주세요. 1부터 4까지 묶어서요. 공공시행자라고 적자. 공공시행자. 이제 5부터 11번까지 묶으세요. 5부터 11번까지 묶어서 민간시행자. 이건 민간시행자입니다. 12번에다가 공동출자법인이라고 적자. 아까 써있네, 끝에. 12번은 끝에 써있네, 그죠?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써있습니다. 총 12개 시행자를 세 가지 섹터로 나눈 거죠. 공공, 민간, 공동출자법인. 그럼 공공시행자부터 봐요. 공공시행자는 혜택을 좀 많이 받겠죠, 그죠?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예를 들면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그래서 행이라고 적죠, 행. 행정청 시행자는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자체. 두 번째, 공공기관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끝에가 뭐로 끝난다고요? 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매입 공공기관이 뭐죠? 자, 매입 공공기관에다 땡땡하고 받아 적으세요.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매입한 공공기관이에요. 매입한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이 시흥시에 LH공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 LH공사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그 부지가 텅 비어있죠? 요걸 매입을 한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 자가 사업하면 딱 좋다는 얘기죠. 텅 빈 데다가 신도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LH공사는 대부분 사업을 얘네가 하겠죠. 많이 합니다. 동탄 신도시도 얘네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하면 댐을 관할하죠. 댐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죠.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겠고요. 농어촌공사라면 농업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겠고요. 관광공사는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고, 철도공사는 어떤 사업을 할까요? 철도를 하면 역 주변을 또 신도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3번에 정부 출연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나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내주시고요. 역세권 개발이라고 적자. 얘네들은 역세권 개발할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할 때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리지? 네. 철도공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철도시설공단이에요. 이렇게 까다롭게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그죠? 치사하게 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치사하게 낸 겁니다. 자, 이제 4번에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는 분명히 공사자로 끝나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1부터 4까지는 공공시행자 맞아요. 그중에 1번은 행정청이에요. 그럼 2, 3, 4는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자, 물음 드릴게요. LH공사는 행이다, 비행이다? 비행이다. 공공기관이다, 아니다? 기다. 공공시행자다, 아니다? 기다. 지방공사는 행이다, 비행이다? 비행.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공시행자다, 아니다? 귀죠. 공공시행자이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라고요. 공공기관 아니라고요. 공공시행자입니다. 자, 이제 민간시행자를 보는데요. 민간인자는 각종 규제를 당할 겁니다. 5번에 토지 소유자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는 가장 힘이 딸리는 시행자일 겁니다. 6번 봅니다. 6번은 조합 나오나요?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인 게 조합이에요. 합할합자거든요. 우리 신도시 개발하자라고 소유자가 모였단 말이죠. 이게 조합이에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이걸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보겠죠. 이건 괄호 속에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수용 방식은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7번 봅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한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에다 색깔 딱 칠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법인이냐면 가번에 공장 나오나요? 가번에 공장 나오죠. 나번에 대학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면 수도권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기다 공장이나 대학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득권이 있겠죠. 이걸 과감히 버리고 어디로 이전했다? 수도권 이외 지방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대학이 지방으로 가면 인구 분산 효과가 지대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침을 적극 동조하여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자에게 시행자 특혜를 줍니다. 대학이 지방으로 가면 캠퍼스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신도시예요. 단지니까 대학교 캠퍼스를 대학 법인이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면 안 되고요. 수도권 이외로 간다는 게 중요하죠. 8번. 주택법사학에 등록한 자 그랬는데요. 나중에 배웁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업자 아니겠어요? 민간인자를 등록한 자라고 해요. 그럼 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주택사업이에요? 토목사업이에요? 토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택법상에 등록한 자는 주택업자잖아요. 얘는 사업 못해요. 그래서 괄호 속을 봐야 돼. 주택단지와 이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돼 있죠. 단지나 기반시설 조성이 토목이잖아요. 주택법상에 등록한 자 중에 토목 쪽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주택업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나 기반시설 조성이 나와 있고요. 9번에 토목공사업의 토목, 또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입니다. 토목자가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토목자가 붙어야 된다. 10번에 부동산 개발업자 사업할 수 있고요. 1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도 사업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나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민간 시행자입니다. 자, 이제 12번 공동출자법인은 뭐냐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니까 몇 가지 나오겠어요? 10개 나오겠죠. 11개 중에서 조합을 제외했으니까 그자가 사업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출자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출자법인. 그럼 공동출자법인은
둘 이상의 공동 출자한 거죠. 민간으로 본다, 공공으로 본다? 민간으로 볼 수도 있고 공공으로 볼 수도 있죠. 민간과 공공을 다 써놓으세요. 근데 왜 조합은 공동 출자 못하는 거죠?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하잖아요. 공동 출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과 2가 공동 출자하면 공공이다, 민간이다? 공공. 7과 8이 출자하면 민간. 1과 7이 출자하면 1은 공공이고 7은 민간이잖아요. 이건 뭐로 본다?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 누가 더 50%를 초과했느냐에 그 자를 따라갑니다. 출자 비율에 따라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어쨌건 사업 시행자는 12개가 있는데 세 가지로 섹터를 나눴죠. 공공, 민간, 공동 출자 법인. 그 여러 명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정한다? 누구? 지정권자. 누구를 우선적으로 정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자입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괄호 2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 밑줄 딱 치고요. 받아 적으세요. 환지 방식의 원칙적 시행자. 환지 방식의 원칙적 시행자입니다. 환지 방식은 동네 잔치입니다. 동네 잔치는 동네 주민이 하는 게 딱 좋을 거예요. 그럼 12개 시행자 중에서 동네 주민에 가장 근접한 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잖아요. 그 자가 사업한다. 원칙적 시행자입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괄호 4번을 잠깐 봅니다. 대행 개발 사업자 선정, 대행에다 동그라미. 자, 공공인 시행자하고요. 민간 시행자하고요. 누가 더 창의적으로 사업을 잘한다고요? 민간. 특히 민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설계, 그리고 분양. 이거 민간이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공공도 하긴 하지만 변화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옛날에 주공아파트 있죠? LH에서는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옛날 거나 지금이나 설계도가 거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민간이 지은 레명아파트 가봐요. 10년 전과 지금 확연하게 다르죠? 설계는 민간이 상위적으로 잘해요. 분양. 공공이잖아 아파트 줘놓고 분양 광고 하러 다니나요? 아니죠. 민간에게 분양 광고를 시키면 민계를 딱 써가지고 뭐 나눠주면서 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인자는 설계나 분양이 딸리니까 이걸 민간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대행시킬 줄 아는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만 대행시킬 수 있다. 확인합니다. 공공시행자 밑줄 딱 치고요. 공공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 설계 나오고요. 또 리얼본에 분양 나오죠. 설계나 분양 등을 주택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시행자가 민간인 주택업자에게 설계나 분양 쪽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대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조금 조합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책을 어디를 펴시냐면 181페이지 잠깐 펴주세요. 180부터 먼저 볼게요. 180. 02번에 시행자 변경이 나오죠? 변경도 똑같은 절차라고 했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누가 했었죠? 지정권자가 하니까 변경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 변경 사유가 4가지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러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미착수 2년. 사업에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시행자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으니까 자격이 박탈됐잖아요. 바꾸자 이거예요. 누가 바꾼다? 지정권자. 세 번째,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목적 달성할 수가 어렵다 인정되니까 바꾸자 이거죠. 네 번째,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 보입니다.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지정을 안 한다면 시행자를 바꾸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가 4가지인데 2번과 3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2번과 3번은 자격 박탈에 목적 달성이 어려우니까 바꾸자 이거예요. 따라서 2가지만 하면 돼요. 1년이 한 번 나오고요. 2년이 나온다. 미착수는 몇 년? 2년.
2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시행자를 바꾸겠다. 1년은 뭐다? 실시계획 인가시정을 안 한다 이거죠. 실시계획 인가시정을 안 하면 시행자를 바꾸겠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1년을 3년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3년에 실시계획 인가시정을 안 하면 이건 무슨 사유였어 아까? 구역 해제 사유잖아요. 구역이 해제되는 사유였었죠? 다음날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이거 안 하면 시행자 변경, 3년에 안 하면 구역 해제 사유.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행자 변경 거침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신탁이라고 돼 있죠?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할 수도 있어요. 신탁할 수 있다. 거기다 위탁도 하나 적어요. 위탁. 덩치가 큰 건요. 국가에게 위탁해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대행시킬 수도 있고요. 신탁에 할 수도 있고요.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04번 행정심판 나오나요? 네. 행정심판은 처분청에 직접 합니까? 상급청에 합니까?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의 신청은 따지는 거니까 직접과 따지는 거고 행정심판은 누가 옳은지 심판해줘요. 그러니까 상급청에 제기하는 거예요. 자, 땡땡 하고요. 처분청의 직근, 가장 근거리죠. 직근 상급청에 제기. 직근 상급청에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행자가 행정청이라면 간단한 거예요. 상급청에 제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란 말이에요. 그 자를 상대로는 누구에게 제기하겠냐 이거예요. 거기 지정권자 나오죠? 시행자를 지정해 준 자에게 제기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제기한다.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갖고요. 조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176페이지입니다. 176, 괄호 5번에 도시개발 조합이 나오죠. 거기다 별표 하나 딱 붙여주세요. 조합은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땡땡 하고요. 조합도 시행자 맞죠? 네. 시행자입니다.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죠? 네. 환지 방식 동그라미.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합니다. 환지 방식. 그렇다면 수용 사용 방식은 X. 수용 사용 방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 X. 또 공동 출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공동 출자 X. 공동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환지 방식만 하니까 공동 출자 못 합니다. 또 아까 시행자가 특도 시군구에게 구역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외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구역 제한 X. 구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역 제한 X입니다. 제한이죠. 제한한다고 그죠? 제한이 아니고 구역 제한입니다. 구역 제한을 할 수 없다. 어쨌건 조합은요.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인 게 조합이거든요. 자, 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구역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최소한 7명 이상이 모여야 조합이 결정되죠. 7명 밑줄 딱 치고요. 행운의 럭키7이라고 기억하세요. 또 정관을 작성한다? 정관이라면 조합의 약속을 뜻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인가받느냐 이거예요. 지정권자 인가를 색깔 딱 칠하세요.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조합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도시개발 조합만 지정권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제가 그랬죠. 도시개발법은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군구의 인가를 받는다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지정권자 인가를 받습니다. 또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도 똑같으니까 변경 인가를 받죠. 다만 괄호속 볼까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이건 경미한 변경이에요. 이건 인가 안 받고요.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경할 때는 원칙은 인가를 받는다. 그러나 두 가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면 이것은
인가bar을 필요 없고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미한 변경이니까. 자, 2번 동의 나오죠, 이제? 조합이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3분의 2, 2분의 1이죠. 앞쪽은 면적에 대한 동의, 뒤쪽은 총수에 대한 동의. 3분의 2, 2분의 1. 와로 돼 있나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 심학습을 좀 봐야 돼요.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동의 요건이요. 조합을 만들 때 3분의 2, 2분의 1이에요. 요 앞쪽이 면적이라고 그랬죠? 뒤쪽이 총수입니다. 요것이 와로 연결돼야죠? 또는이 아니라 와입니다. 그럼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면적을 산정하니까 앞쪽 분수네요. 이때는 국공유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를 포함한다.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만약에 하나의 토지에 5명을 공유되어 있다. 동의자 수를 5으로 봐요? 하나로 봐요? 공유는 하나로 봐야죠. 대표 공유자 1명만을 소유자로 본다. 공유는 하나로 본다. 다만 구분 소유자가 나옵니다.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일단 면적을 따질 때 국공유지를 포함시킨다. 국공유지를 포함시킨다.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공유로 돼 있다면 1인으로 본다. 대표 공유자 하나로 본다. 세 번째,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구분 소유권이 있다. 구분은 각각으로 본다. 각각으로 본다. 자, 이제 3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공고 공람. 이게 뭐예요? 기대심리. 기억나시죠? 기대심리. 그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 숫자가 증가돼요. 기대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막 분할해 갖고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건 민법상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 이걸 공법에서는 야로 친다고 한다. 야로. 이 경우는 포함시킬까, 포함 안 시킬까? 안 시키죠. 이때는 공람 공고일 전에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숫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야로는 X. 제가 야로라고 할게요. 야로는 산입하지 않는다. 야로는 속임수, 꾀임수라는 국어입니다. 이게 국어. 일본말이 아니에요. 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시 4번을 또 봐야 돼요. 아까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면적 산정 포함한다고 그랬죠? 근데 4번을 보자고요. 이건 또 국공유지를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 면적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가 법적 동의에 미달됐을 때 국공거래청의 동의를 받아라? 뭐 아까 건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려 놓고 지금부터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건 동의 순서입니다. 동의를 받으러 갈 때 처음부터 국공유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으러 갈 때 이제 요 동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동의 받을 때 사유지부터 가라. 사유지를 가서 법적 동의를 만족했으면 끝난다 이거죠. 근데 사유지를 갔더니 사유지 동의를 받았더니 동의 요건에 미달된다. 그럴 때 국공유지로 가라 이거예요. 순서를 뜻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도시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토탈 면적이 9만 제곱의 구역이 있어요. 이것을 나눠보니까 7만 대 2만으로 나눠집니다. 이 전체가 구역인데요. 7만 제곱은 사유지고요. 2만 제곱은 국공유지라 이거예요. 이런 구역에서 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면적의 3분의 1을 받아야 되죠. 면적을 따질 때 국공유지 포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따질 때는 전체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약분해서 3이 되고 6만이 되죠? 6만 제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동의를 받을 때 처음부터 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로 갔어. 사유지를 갔어요. 사유지를 가서 7만 제곱의 동의를 다 받았다면 이걸 만족한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5만밖에 못 받았대. 1만 부족하죠? 그때는 국공유지로 가서 나머지 1만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의 순서를 따질 때는 처음부터 일로 가지 말고 사유지로 가서 미달됐을 때 국공유지로 가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가 신청하기 전에는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6번 마저 봅니다. 조합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그 설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한 자 걸 취득했으니까 포괄적 승계 개념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2번으로 내려갑니다. 조합의 성격을 보도록 해요. 법인격이 나오죠.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그럼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보면 조합은 주된 사무 소재에 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즉 대표자는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은 말이죠. 조합은 인가를 받으면 설립되고 등기했을 때 성립된다. 인가를 받으면 세워지는 거고요. 등기했을 때 성립된다. 성립이라는 건 법률상 성립이에요. 즉 진짜 백이 조합이 되는 건 등기했을 때입니다. 이 성립이라는 건. 따라서 조합도 시행자거든요. 조합이 뭔가를 잘못하면 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 소송을 제기하려면 진짜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립식입니다. 등기했을 때. 그래서 그건 소송 제기가 가능한 시기. 소송 제기가 가능한 시기는 성립식이니까 등기했을 때. 한마디로 법인격 취득.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입니다. 법인격이 취득되어야만 조합을 상대로 하여 소송 제기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성립식이에요. 등기했을 때 성립된다는 겁니다. 근데 맨날 시험에 인가 받으면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요. 등기했을 때 성립된다. 자, 이제 3번 봅니다. 사단법인 규정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 규정을 제외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규정한다. 왜 조합을 사단으로 본다? 조합은 사람의 단체잖아.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이제 3번에 조합의 구성 볼까요? 조합원의 자격이 나옵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를 한다. 밑줄 딱 세요. 누가 조합원이라고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밑줄 딱 치고요.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이걸 우리는 당연조합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구역에 있는 토지만 갖고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는 거. 무조건 조합원이야.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해도 돼. 거주와 무관. 구역에 거주를 안 해도요.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입니다. 동의를 안 해도 돼요. 동의랑 무관. 동의를 안 해도 당연 조합원이에요. 바보도 조합원이에요. 바보. 얼라들, 미성년자도 조합원이야. 전과자도 조합원이야. 다야 다. 구역에 토지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죠. 누가 조합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건축물 소유자 X. 우리 법에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지상권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자, 이제 나번을 좀 볼까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겠습니다. 그 기획본을 좀 볼게요.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평등한 의결권에다 밑줄. 토지를 많이 가졌다고 발언권이 센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갖건 조금 갖건 평등한 의결권을 줍니다. 자, 이제 다섯째 줄쯤 내려가 보세요.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요. 그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아까 했던 거죠.
공유는 1, 구분은 각각. 다만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니까 비대심리. 그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야로시. 그잖아요. 그 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즉 야로시는요. 조합원은 돼요. 근데 발언권이 없어. 투표를 못한다 이거예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껍데기 조합원이지 그러니까요. 자 이제 빠져나오고요. 다번에 기획번 봅니다. 경비 부과.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조합은 그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했다면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근데 리을번. 조합은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특도시군구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다 밑줄 치고요. 강제징수라고 적으세요.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강제징수라는 게 뭐죠? 낼 자가 안 내면 압류처분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강제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강제징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특도 시군구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다. 그러니까 미음번. 특도 시군구는 거저로 해줘요? 수수료 받아요? 그게 4%라고 나오죠? 100분의 4의 수수료를 받고 위탁 징수해 줍니다. 자, 임원으로 갑니다.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는데 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임원은요. 조합원 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합니다. 그렇다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게 누구야? 야로시. 그리고 야로시는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임원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임원은 될 수 없다. 자, 그럼 임원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합장 1인의 이사와 감사로 구분됩니다. 조합장 1인의 이사와 감사. 자, 이제 나번에 기획번 봅니다. 조합장 보자고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이나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이 바로 조합장이죠. 이제 리을번 갑니다. 감사 대표.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과 소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빠져야 되잖아요. 조합장 빠지고 이사가 빠지면 누가 남아요? 감사가 남고 그자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번 겸직금지죠. 조합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고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금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부조리가 발생한다. 겸직금지. 자, 여러분 임원의 결격 사유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획번 바보하고 얼라들. 나와 있죠? 바보 얼라들. 나머지는 전과자. 바보 얼라들 전과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합원은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 임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임원 안 된다. 자, 이제 마번.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등이 되면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음 날 자동으로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자, 맞아. 조합을 끝내겠습니다. 3번에 총회가 나오는데 총회다 땡땡하고요. 조합원 전체 모임. 조합원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합니다.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총회를 개최하겠죠. 자, 한자 넘기시고요. 이제 4번에 대의원회가 나올 겁니다. 대의원회에다 땡땡 하시고요. 총회 권한 대행이라고 적자.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대의원회입니다. 총회 권한 대행입니다. 자, 가번부터 볼까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을 둘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50인 이상 밑줄. 둘 수 있다라 밑줄.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은 임의적 구성입니다. 50 이상일 때 둘 수도 있다. 4번.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 이상으로 하고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임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의원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야로씨가 뭐죠? 의결권이 없는 자죠. 야로씨는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야로씨는 조합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임원도 될 수가 없고요. 대의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임원과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뽑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답원을 보겠습니다. 대의원 권한이라고 나와 있죠. 대의원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의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박스에 딱 5개. 출제 참 많이 됐던 거죠. 요 5개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총회 의결사항이죠. 대행을 못하니까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 대행할 수 없으니까 안건이 중요한 거겠어요? 경미한 거겠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정관의 변경, 정관의 색을 딱 칠하자. 정관이면 조합의 약속이에요. 이걸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조합의 근간이거든요. 두 번째,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 색을 딱 칠하자. 개발계획은 사업의 개요잖아요. 아웃라인. 이걸 맡길 수 없다. 근데 괄호 속에 보면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은 제외니까 아무리 개발계획이라 할지라도 경미한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실시계획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뒷끝번 조합 임원의 선임, 임원의 색을 딱 칠하자. 임원의 선임을 대의원에게 맡기면 다 지들이 해먹어요. 맡길 수 없고요. 총회 의결사항이고요. 1번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색을 딱 칠하자. 환지계획은 다음 주 배워요. 분양 설계입니다. 이 좋은 걸 맡길 수 없지 않느냐. 분양 설계. 끝으로 조합의 합병과 해산, 합병과 해산의 색을 칠하자. 합병과 해산은 조합의 생사잖아요. 생사를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자, 5개 대행할 수 있는 게 뭐죠? 정관, 개발계획, 임원, 환지계획, 합병과 해산입니다. 딱 5개. 자, 됐습니다. 조합까지 맞춰졌죠. 이제 시행자까지 맞춰진 거죠. 책을 한 장 넘겨볼까요? 182 실시 계획이 나오죠. 잠깐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 있죠, 그죠? 프린트에 2페이지 좀 가보. 2페이지? 1페이지 좀 이따 할 거고 2페이지. 순서를 좀 볼게요. 맨 먼저 개발 계획이 나왔었죠? 2페이지라니까. 2페이지. 개발 계획 나왔죠? 개발 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이었었죠. 그런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시행자가 나왔죠. 시행자는 뭐 민간도 있고 공공이 있었고요. 시행자 중에서 조합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시행자가 맨 먼저 뭐 해야 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게 되고 이게 무슨 계획이죠? 실시 계획. 요거 하자 이거야 이제. 순서 잡은 거예요. 자, 교과서로 와주시죠. 교과서 182페이지입니다. 자,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 밑줄 딱 치고요.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거야라는 계획이에요.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보다는 개발 계획 선두 계획이잖아요. 요거에 맞게 하고요. 이 경우에 그다음 밑줄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밑줄 딱 세요.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실시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니까 구체적 상세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요. 그래서 아까치가 이런 얘기했잖아.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이건 실시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구 단위 계획 X라고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안 나나 보다. 보고 가자 그럼. 속상해 죽겠어 아주요. 자, 잠깐 어디 보냐면요. 자꾸 봐야죠. 뭐 할 수 없어. 156페이지 펴보세요. 156페이지. 도표가 잔뜩 있잖아. 그죠?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 X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포함이 안 돼요. 실시 계획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됐죠 이제? 자, 넘어오시고요. 자, 이제 183페이지입니다.
이 시행자가 작성했으니까 지정권자 인가 받겠죠? 괄호 3번 제목 확인하세요.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에 실시계획을 고시하겠죠? 이것도 지정권자. 그럼 실시계획에서 한 개만 추가하겠습니다. 맨 밑에 괄호 1번이죠? 괄호 1번이 한 4줄 정도 나오거든요.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뭔 뜻인지. 자, 읽어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국어가 이렇게 어려운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 고시한 내용 중 국토법에 따르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봐라. 이 경우에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사항 중 고시령에 저촉된다. 이 고시는 실시계획 고시를 얘기하겠죠. 저촉됐다면 고시의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라. 참 이 머리에 쏙 들어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실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아직 도시개발 사업 안 합니다. 아직 사업 전이에요. 여기에 근린공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공원법을 보면 공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도시공원, 뭐 근린공원, 자연공원 여러 개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근린공원도 기반시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결정한다?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지고 근린공원을 설치하겠다 결정했어요. 그 뒤에 여기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됩니다. 구역이 정되니까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에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실시계획 고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일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공원 설치하는 계획이 나와요. 그 공원이 마치 또 예전에 여기서 결정된 근린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한 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때는 이것대로 하라 이것대로.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전에 이 관리계획 가지고 근린공원을 결정했는데 지금의 실시계획 고시를 보니까 근린공원을 설치 안 하고요. 여기다 노란 도시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시계획 고시 내용입니다. 그럼 종전에는 얘 가지고 이거 설치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노란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잖아요. 저촉되잖아요. 지금과 예전 게 저촉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얀 공원 설치해야 돼요? 노란 거 설치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니까 이걸 설치해야 되죠? 저촉될 때는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얘기죠. 지금의 고시라고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저촉됐다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시계획 고시를 했어요. 그 고시의 내용 중 국토법률에 따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 법에 따른 그 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봐라. 그런데 종전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중 고시령에 저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고시령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저촉과 변경이라 동그라미 땅땅 쳐주세요. 저촉됐다면 지금의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책을 186 펴놓으시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